자, 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구한말 부분을 이제 할게요. 이제 좀 들어가기 좀 양해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그 조선 후기 때 그 관련된 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마무리 뒷부분에 한 두 타임 정도가 그 이 카메라 렌즈 초점이 고장 나가지고요. 예,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굳이 뭐 강의 듣는 데는 상관없는데, 약간 앞에 보면 좀 눈이 약간 흐릿해가지고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님만 들으시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더 들어갔더니 이제 아침에 이제 첫 타임 때 하려고 했더니 또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카메라가 또 이렇게 접속이 또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용산에 갔다 와서 이제 여기 새로운 카메라를 캠코더를 사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좀 그 보니까 얘도 처음이라서 얘가 초점을 잘 못 맞추더라고요. 예, 자동으로 맞추는데. 그래서 약간 좀 초창기 때 흐릿흐릿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구한말 부분을 볼게요. 이 구한말은 이제 개항 이후부터 해가지고 형성되어 걸 전후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병탕할 때까지 그 과정을 구한말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구한말 때 이제 관련된 부터는 근현대에 속하죠. 예. 그래서 근현대에서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한 통을 이제 보지 마시고요. 한국사 통로는 그렇게 이제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근현대사에서는. 그래서 포셈이 제일 좋긴 좋은데 신포셈이나 국포셈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기에는 좀 약간 좀 시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시간 대비 그 성능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것은 이제 7차 근현대사 교과서 중에 아주 자세히 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앙교과서하고 천재교과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중앙천재인데 이게 아마 시중에 구하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본을 또 가지고 있어요. 파일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이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부셈이나 국부셈 사료들 중심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 구한말의 이제 기초문제 분석표를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정치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게 갑신전면, 갑오개혁, 뭐 동학농민운동, 개혁안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최근에 좀 나오는 것이 이제 강모개혁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분 시점이라든지 특히 강모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 강모개혁 경제 내용, 지계 발급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최근에 지계암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비는 의의 한계. 동학농민 운동이 있는데, 동학농민 운동 나오면 뭐 순서 파악하는 거, 개혁 요구, 이런 것들인데, 동학농민 운동도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한참 안 나올 때 됐거든요. 안 나왔거든요. 자, 이모군란은 이제 이모군란은 어떤 영향의, 그 다음 의병 운동의 단계 같은 거 있죠. 정미의병, 을미의병, 나왔던 거, 이런 것도 나왔고요. 독립협회는, 예전에 거의 안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그 만민공동이라든지 중추원이라든지 하면서 시험문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일본 간 세력 균형하고 위전 척사 운동의 체익견 상승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선 책략도 예전에 한번 오래된 객관식 기출 때 나왔고, 그 다음 검은도 사건은 이제 검은도 위치 물어보는 거, 아주 오래된 기출 문제 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을미기역, 뭐 할민당, 영학당 등등등. 이렇게 나왔고,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유흥기 유대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나왔다고 또 보기가 힘든 게, 이게 동아시아하고 연결되어 갖고 나왔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여튼, 유흥기라는 인물이 한번 나왔다. 그 다음에 경제 부분에서, 많이 나온 게,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온 메가달 화폐 개혁이죠. 예. 그래서 메가달 화폐 개혁, 시험 문제 나왔고요. 상민수용 무역장전, 뭐, 구한말 화폐 정책인데, 은근히 요즘에 이제 화폐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경제 부분 볼 때, 구한말 부분 보실 때 화폐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두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틀리자고 낸 문제가 이제 최근에 한 문제 나왔죠. 농협의 정신이었던 금융조합. 예, 이거 맞힌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진화론. 최근에 또 나온 게 찬양회라고 여성회 단체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상당히 좀 강조되는 부분인데, 인고에서는 별로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다가 올해 그냥 나와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부분에서는 이제 구한말 때
개혁기 교육.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갑오개혁, 그래서 교육입국조서 관련된 내용, 거기서 뭘 강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역교동 관련돼갖고 동국사역이나 신교육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기출문제 분석표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그때그때 이제 다 풀어보는 게 아니라 시간 관계에서 이제 빨리 풀기 위해서 그 한 단원 정도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같이 풀게요. 예,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860년대,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이 집권할 당시에 그 조선의 정세를 보죠. 자, 19세기 때는 이제 세도 정치로서 삼정이 문란됐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배웠던 밀란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서 이항선이 충돌되죠. 이항선에 한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모양이 이상하다. 그래서 서양의 배들은 크기가 조선에 비해서 좀 더 크고 모양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붙여진 명칭이고요. 또 어떤 건 황당하게 생겼다. 그래서 황당선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제국주의 국가들이 시장 개척 목적으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국주의 그 국가 중에 누가 먼저 그 통상을 요구했냐면 영국이 먼저 통상을 요구했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로드 아머스트호가 통상을 요구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통상을 요구하는 목적은 이제 그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주로 저지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는 영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이런 통상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흥성대원군의 집권기의 세기 정세를 보면 청나라는 양모운동이었죠. 1860년대. 그다음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남북전쟁. 독일은 이제 독일은 통일된 후에 막 이제 분주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열강들이 그 당시에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전이나 후에 60년대 전이나 후에 비해서 상대적 관심이 덜할 때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사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양모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그 상대적으로 서양 열강들이 중국의 국내 문제 때문에 중국에 좀 관심이 덜할 때 양모운동이 행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흥성대원군의 집권을 볼게요. 흥성대원군은 이제 그 어떻게 집권을 했냐면 흥성대원군은 이제 그 계보가 어떻게 이제 연결되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정조의 이복동생이 있어요. 이복동생. 예. 그 이복동생 중에 그 은영군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손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고종은 증손자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그 대원군 호칭이 받기 전에 그 고종이 왕에 오르기 전에 누구하고 이제 친했냐면 신정왕후와 조씨하고 친했어요. 풍양 조씨 세력인데, 근데 이제 이 신정왕후 조씨는 이제 철종이 죽으니까 이제 큰 대왕 대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동김씨를 건재하려고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 흥성대원군과 손을 잡았어. 그래서 흥성대원군과 이제 친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이제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좀 나이가 많다 해가지고 좀 나이가 어린 두 번째 아들이었던 고종을 왕이 앉힌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왕이 철종이 후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택권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요 당시 신정왕후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고종이 이제 그 당시 두 번째 아들을 흥성대원 두 번째 아들 고종을 이제 왕에 앉히고요. 수연청점을 했어요. 근데 말이 순청점이지 신정왕후는 이제 거의 손을 떼고 실제 정치는 누가 했냐면 그 당시 이제 흥성대원군이 했죠.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돼서 1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 대원군이라는 건 뭐냐면 왕의 아버지는 왕이죠. 되게. 근데 왕의 아버지 중에 왕이 아닌 사람이 있어.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됐거나 아니면 반계에서 통해서 왕이 됐던 그런 것들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되는데 조선 역사에서 이제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찾아보니까 4명 정도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덕궁대원군, 선조의 부친원군이나 인조의 부친이었던 정원대원군, 철종의 부친이었던 정계대원군.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었었죠. 근데 살아있는 유일한 대원군은 흥성대원군이야. 예,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이제 자기 어린 아들을 대신해갖고 한 10년 동안, 뭐냐면 정치를 했다. 근데 이런 정치 체제가 속대전이라든지 건국대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정치 체제예요. 왜냐면 조선은 정치를 할 수 없어요. 종친불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말하면 파행적인 정치 형태야.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하여튼, 흥성대원군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 동안 전국을 이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흥성대원군이 이제 대내적인 정책방이 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왕권 강화 정책. 그래서, 무너졌던 이제 왕권을 되살리는 정책을 했죠. 전체 왕권을 강화시키고, 민생을 안정화시키고요. 그 다음 대외적으로는 무슨 정책이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래서, 구미 세력이 이제 서세 동조에 맞아서 막기 위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전제왕권, 대내적인 정책을 먼저 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세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안동시 세력들을 축출했죠. 그래서 그 외적 세력들의 어떤 정치 패단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색당파보다는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했어요. 분당 정치의 폐단을 제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또 특이하게 뭐냐면, 종친관을 실시했어. 종친관을 실시해서, 그 다음 관리를 등용했어요. 종친 중에. 근데 이거는 좀 파행적이죠. 조선의 법규에서는 종친을 정치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이거죠. 그 당시 이제 비변사 권한이 너무 커지니까, 비변사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 의정부에게 이제 정치를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없어졌던 상구 동총부라는 게 기능이 있었죠. 그걸 이제 없어졌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켜서 상군부로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군사적으로 업무를 분담을 시켰다. 특히 이제 군사적 부담을 이제 이렇게 시켰던 건 뭐냐면 그다음에 대외적인 또 정세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병익양요라든지 신민양요라든지 외세의 침입을 효율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상권부를 이렇게 부활시켰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병익양요 이후에 비변사 자체를 그냥 축소하고 폐지했죠. 예.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축소라고 돼 있는 책도 있고, 어떤 데는 폐지라고 된 책도 있는데, 둘 다 맞아요. 축소하고, 그 다음 폐지시켰어.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조선 최후의 법전이었던 대전대통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19세기 때 이제 세도 정치기에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걸 정리를 했다. 그래서 조선 최후의 법전이다. 그리고 이제 대전대통 같은 경우에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대전대통 중에 빠진 부분들을 또 그다음에 시행 규칙들을 육전별로 정리했어요. 그게 육전조례죠. 그래서 예전에 대전대통하고 육전조례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명칭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도 정치기 때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삼정이죠. 삼정의 문란. 그래서 이제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재정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삼정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정정은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은결을 색출하고요. 지방간이나 토지들의 토지 경동을 금지했다. 그 다음에 균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포법을 실시했죠. 원래는 이제 동포제라고 해갖고 처음에 실시했어요. 이 동포제는 19세기 때 마을 단위로 분포를 징수하는 제도인데, 일종의 공동납제인데,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정부에서 실시했던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간행적으로 행해졌던 것을 고종 초기 때 이제 흥성대원 초기 때 이 동포제를 이제 실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반발이 많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했고 한 거는 물러나서 실시한 게 뭐냐면 호포제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동포제를 호포제처럼 이렇게 설명한 게 있는데 그건 틀렸어요. 동포제는 이제 마을 단위고 호포제는 호단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건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천체교육 교과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뿌셈에 보면 국편위에 보면 동포제를 호포제의 호포제를 이제 동포제 발전 단계 좀 더 발전된 제도다. 그래서 좀 구별시키고 있어요. 자, 하여튼 그 당시 호포법을 실시해서 군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호포제는 언제 처음에 논의됐죠? 이게 영조 때 논의됐죠. 근데 양반들이 이거 논의하니까
신부나 쌍민들하고 신분이 똑같아진다 해갖고 너무 반발해갖고 철폐됐잖아요. 근데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여갖고 이제 호포법을 실시하고 그 당시 이제 인의 기준은 아니라 호의 기준으로 해서 색을 걷기 때문에 양반들도 군포를 징수하게 돼요. 이때. 근데 이제 그 양반들이 너무 이제 반대가 심하니까 배려 차원에서 면목상 노비 등으로 징수를 해요. 그리고 일반 백성이 양반보다 1.5배 정도 더 부과를 해. 그렇지만 양반도 이제 공식적으로 뭘 냈다? 세금을 군포를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이미 뭐 공동납제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등에서 양반도 간접적으로 이 군포를 징수를 했어요. 근데 공식적인 징수는 안 했죠. 근데 이제 공식화 시켰다. 그래서 이런 데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그 호포법을 입각해서 이제 원래는 포를 납부해야 되는데 돈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돈으로 납부한 걸 뭐라고 하냐면 동포전이라고 해요. 동포전 또는 호역전이라고 하죠. 동포전, 호역전. 그러니까 동포제하고 동포전은 또 달라요. 헷갈리신 분인데 이것을 포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납부하면 호역전, 그 다음에 동포전. 이런 게 별칭이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이 있는데 이 한국도 이제 그 당시 삼정의 문란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흥성대원군은 이 한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이제 했냐면 종전에 한국의 문제점이 3개가 있어요. 하나가 그 여러 관청에서 징수해. 한 번에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청에서 이제 한국을 이제 그 대화하고, 두 번째는 아전 같은 관리대 중간 책체가 많았다는 거.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그 한국의 한 10% 이자분의 10% 또는 30%를 어디로 들어가죠? 중앙 재정으로 들어가죠. 예, 3번 모해로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국가가 주도로 이제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을 단위로 하자. 그래서 사창제도 개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체를 누구로 하냐면 마을로 하는 거야. 마을 단위로.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이제 관리하게 되냐면 돈 좀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뭐예요? 중간 착복이 없겠죠. 이거 덕망 좀 있는 사람한테 하면서 중간에 아전들의 어떤 그 뭐냐면 그 중간 착복을 막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자분을 그 당시에는 중앙으로 올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방재정으로 마을 재정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중앙재정으로 부서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도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창제는 요때 흥성대원군 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사창제 하면 양반 중심 16세기 때 양반들이 자신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그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양반 사임들이 이건 이제 양반 사임들이 주도했던 사창제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주도의 사창제가 있어요. 7차 지도서에 거기 보시면 국정교과서에 나왔는데 국가주도의 사창제는 종전 의창제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실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한 건 아니고요. 조선 초기 때 일부 지역만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이거 자체에도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국법 폐지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참 이제 200년, 300년 지나다가 누구한테 다시 부활된 거야. 이 국가주도의 사창제는 그 흥성대원군 때 다시 부활됐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그 새마을운동 하잖아요. 새마을운동은 이제 마을 단위 운동이지만 실제 누가 주도를 했어요? 국가가 주도했죠.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원도 정리했죠. 그래서 이 서원은 이제 원래는 이제 교육적 기능이죠. 제사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 수탈하고 분당에 근거해지면서 국가 재정을 좀먹는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폐단을 불러일으켜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유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면 600개의 서원을 41개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 당시 도학과 저리가 타오간 사람만 딱 모시고 중복된 건 다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서원 중에 이제 폐지된 서원 중에 뭐 만동문 서원이라든지 하양동 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서원 중에 하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만동문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예전에 그 송시열이 그 명나라 신종과 의종의 황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세운 건데 요것이 노론의 속옷이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재수전이라는 명목으로 백성들이 심하게 착실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서원을 폐지시킨 거죠. 그리고 하양동 서원은 누구를 모시는 서원이에요? 송시열 서원로 되게 유명하죠. 송시열. 예. 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서원들을 폐지시켰다. 자,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서원에 딸린 전지와 노비들 몰수하고요.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백성들에 대한 양반과 유생들의 어떤 그 행포를 근절시키려고 하고 국가기관을 확립하려고 했다.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양반 유생들의 상소로 대원군이 퇴진된 이유죠. 그러니까 양반 유생들이 이제 제일 반감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서원 철폐야.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그 유명한 그 말 했죠. 진실로 백성들의 해가 있다면 공자가 살아있더라도 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죠. 이 서원 정리는 흥성대원군 외에도 언제 있었냐면 영조 때도 있었어요. 영조 때도. 그 다음에 기록이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제 철종 때도 한번 하려고 하다가 너무 반대가 심해서 이제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복궁을 보죠. 경복궁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죠.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했어. 그래서 이제 강해군 때 한번 그 대규모 이제 궁궐 조성 사업을 했잖아요. 예. 근데 강해군은 이상하게 경복궁은 중건하지 않고 그 옆에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중건했어. 내버려뒀어. 왜냐면 이제 강해군이 풍수지휘관이나 이제 점쟁이 말을 좀 많이 믿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가 흉터니까, 홍지니까 여기 궁궐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버려둔 거야. 근데 이제 흥성대원군은 왕씨의 권위가 이제 약해졌으니까 그 당시 이제 경복궁 같은 대규모 이제 뭐냐면 토목 사업을 해가지고 뭐냐면 왕실의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복궁 외에도 이제 종묘, 종친부, 의정부, 육조가나, 도성, 북한산성을 막 축적을 하고 그런 작업을 했고 그것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영경도감이라는 임시 간첩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 경복궁 증거는 모든 계층적인 모든 그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원망을 뒀어.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경복궁을 이제 중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했다. 원래 원납전의 의미는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에요. 오늘날 말은 기부금인데 근데 실제로 강제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학로 같은 사람은 이 원납전을 뭐라고 하냐?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원성을 사는 돈이다 하면서 비난을 한 거야. 자, 그다음 당백전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평통부의 100배의 가치를 가진 거죠. 오늘날 말하면 고액 카페야. 고액 지폐. 예. 근데 이제 이 단백전이 문제점이 뭐냐면, 그럼 100배의 가치가 있으면 동함량이 100배가 되겠죠. 근데 실제 그렇게 동함량이 높지가 않아. 그래서 그 당백정은 상평통부의 5배에서 6배밖에 안 돼요. 근데 포면 가치는 100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폭등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이거 물가를 또 폭등하니까 또 사용을 금지시키고 이걸 또 막는다고 이제 청전을 수입했어. 청나 동전을. 가경통보를. 근데 가경통보가 더 지지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통화가 더 혼란되죠. 통화 혼란이 일어나고. 예. 그래서 이제 화폐 정책에도 실패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양반 같은 묘지짐.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그 경복궁 가보면 큰 이제 나무들이 많잖아요. 목재로. 지금 그 건물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두껍고 튼튼하고 그런 목재들은 주로 어디 있냐면 양반들이 이제 산소를 할 때 주변에 이제 묘지짐을 조성하거든요. 그런 걸 다 배워가지고 했고 그리고 이제 백성대 토목공사장을 강제 징발했어. 그 당시에는 징발이 아니었죠. 뭐였어요? 고용이었죠. 근데 만약에 경복궁 증건한다고 이제 뭐 돈을 주고 샀으면 그렇게 뭐냐 불만이 없겠지.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그 뭐냐 백성들 지지를 받는데 강제 끌고 와서 돈도 안 주고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불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대문 통행세 같은 것들 징수해가지고 위로는 양반부터 밑으로는 평민들까지 온갖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흥성대원군이 물러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 올 때는 그 원망을 뒀어도 그 당시에는 지금 시점 상당히 잘 됐죠. 문화재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흥성대원 때 만들었던 경복궁은 원래 조선 초기 때 만들었던 경복궁의 거의 2배 정도 커요. 이거 규모가 예전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만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의의를 보면 일단 국가기관을 확립했죠.
정통적인 통치체제를 정비해서 국가기강을 확립했고 양반 지배층의 어떤 백성들의 억압과 수탈을 금지해서 민생 안정을 기했다. 한계점도 많아. 사회 구조적 모순 해결보다는 왕권 강화에 목적이 뒀다. 그래갖고 이제 흥성대원군은 이제 그 당시 왕권이 약화된다는 걸 알고 그 세도 정치로 인해서 이걸 막 안 되겠다 해서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근대적 개혁이라는 모습보다는 정근대적 개혁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시대에 좀 역행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서세동점의 영향 때문에 이제 옆에 있는 중국이나든지 일본이나든지 뭐예요? 근대 운동이 있었고, 그러면 그래봤자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안우는 그냥, 세국정치를 하면서, 바꾸는, 안우는 예전에 이제 자기 왕권 강요에서 이제 어떤 그 흐름에 역행되는 개혁들만 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대원군의 조직화 이제 정치 권력도 정통적으로 지배 집단은 그 재평선에 불과하지 새로운 권력 집단을 만든 건 아니었다라고 해서 별로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아마 의의나 한계 싸움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이건 이제 말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흥성대원군은 의외로 독립된 문제는 또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독립된 문제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이제 같이 오답이라든지, 등등 끼어가지고 나온 게 있어. 근데 자체 문제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흥성대원군의 대내적 정책을 볼게요. 자, 흥성대원군의 대내 정책을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뭐라고 했냐면 세국 정책이라고 했어요. 세국이라는 건 빗장을 장구다. 근데 이 세국이라는 말 자체가 누구 입장에 나온 거야? 침략자 입장에 나온 거지. 서양 열강대 일본의 입장에서 박당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호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 흥성대원군이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문을 열지 않았다. 아주 부정적 의미를 쓴 거야. 근데 흥성대원군 입장에서는 그 당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통상정책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국정책보다는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는 게 맞다. 우리나라 국익에 입각한 자주적인 정책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 1860년대에 보면 뭐 아편전쟁 끝나고 나서 중국이 강제히 개항하고 일본이 강제히 개항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보니까 개항하고 나서 물론 뒤에 이제 좋은 일이 생겼지만 약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 막 개항하고 나서는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야? 아니 경제 개판이고 외세 침략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뻔히 보고 있는데 문을 갑자기 연다. 그런 건 좀 잘못됐다고 그죠? 네. 그래서 흥성대원군도 서양의 문화와 기술이 더 뛰어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문을 열 경우에 뭐야? 외국한테 먹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외부 간접을 통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서양의 어떤 기술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러니까 국력을 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자. 그래서 서양의 기술이나 이제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흥성대원군 안에. 그래서 청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양 기술 책이나 무기를 만드는 것들 이제 책을 가지고 와서 무기를 한번 또 만들었죠. 그래서 서양식 함대, 신식 전함 같은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수레포라 해갖고 이제 오늘 시한폭탄용 무기인데 기대와 비슷한 거야.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신식 전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증기기관을 제작하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그래서 책만 보고 이제 만들었다 보니까 한강에 뛰었는데 1분 만에 가라앉았어. 그래서 그 이후엔 떠오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흥성대원군도.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예. 자, 하여튼 이 흥성대원군의 이제 세국적 그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좀 보면 자, 일단은 그 통상수교 거부정책 그 순서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문제나 이제 중학교 참고서 문제 보면 그 순서 물어보는 게 있어. 그래서 병인박해가 먼저 1866년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너 쇼모 사건. 그 다음에 병인양요. 병인양요의 병인박해 때문에 생긴 거죠. 병인양요는. 그 다음 온페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민양요. 그 다음에 척합의 건립인데 여기에서 이제 혼돈을 일으킨 게 뭐냐면 거기 제너 쇼모 사건 있죠. 이 제너 쇼모 사건이 몇 년에 일어났냐면 이게 1866년인가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후에 이제 신민양요가 1871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일어난 거야?
거의 한 4, 5년 뒤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횟수로 또한 5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병인양요가 앞이고 제노션무 사건이 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식민양요 때 제노션무 사건이 일으킨 거야. 이게 하나 핑계에 불과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병인양요의 원인이었던 병인 박해를 이제 볼게요. 자, 병인 박해의 배경을 보면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 때문에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러시아 남하 정책이 심해지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연해주 지역을 그 당시 북중 조약을 통해서 먹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 조선하고 러시아가 이제 국경선을 맞게 돼요. 두만강을 접점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또 영토 문제까지 생겨. 그러니까 어떤 영토 문제까지 생기냐면 그 두만강에 녹두도라는 섬이 있어요. 녹두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원래 있었던 섬은 아니고요. 그 두만강 하류에 이제 쭉 있었던 섬인데 두만강 하류에 보면 침전물이 생기잖아요. 침전물이 생기면서 생겼던 섬이야. 그런데 이 섬을 러시아가 그냥 꿀꺽 먹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또 중국의 얘기도 있고 하니까 러시아가 남하 정책한다. 우리나라 먹을 수 있다. 나한테 공포의식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 보니까 힘이 없어. 그러면 누굴 끌어들이려고 했냐면 흥성대원군은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프랑스를 이제 끌어들이고 그게 이제 뭐냐면 했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카톨릭 신자죠.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 이제 프랑스 신부들 이들 통해서 이제 알는데 프랑스가 가감하게 노 해버리죠. 근데 그거를 본 그 당시 이제 일반 사림들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흥성대원군이 이제 뭐냐면 외세를 끌어들여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 매국놈이다. 이 사람은 천주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은 이제 어떻게 안 되겠다. 내가 외세를 끌어들이고 천주쟁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천주교 탄압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 당시 이제 유생들과 풍양조씨 이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 탄압을 요구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이걸 받아들여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벽화가 있는데 벽화는 좀 지우세요. 벽화는 정치적으로 이미 세도전기 때 소멸됐던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이건 좀 잘못된 편이고. 자, 그래서 이제 9명의 프랑스 신부와 수천 명의 이제 신도를 처형했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산이 있죠. 그 서울 마포구에 가면 절두산이 있어요. 절두산지 성지가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예. 그래서 그 절두산은 뭐냐면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절두가 뭐야? 목이 달아났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많은 프랑스 신부들과 신도들이 처형됐고 그다음에 천주교 금지령과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이 또 후속적으로 천주교를 처형을 시켰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을 이제 움직이려 했어. 왜냐면 이제 군대 움직이는 게 좀 부담이 크니까.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에 있었던 프랑스 공사관이었던 베로네라는 공사관이 있어요.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청각 공치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편지를 보내면 너희들은 그 조선 국왕이 프랑스의 그 선교사를 죽였는데 중국이 좀 혼 좀 내줘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말하면 미국이 그 중국 데리고 이제 압력 놓잖아요. 북한 핵무기 때문에 그런 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공치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딱 거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예전부터 자주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내정 간섭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은 독립국은 아니지만 뭐죠? 자주의 나라는 거죠. 예, 자주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하고 자주를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독립과 자주가 다른 말이고 뭐냐면 자주하면서도 뭐가 할 수 있는 거야? 사대할 수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 자, 하여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그럼 직접 뭐 손을 봐줘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했다 해서 그 당시 프랑스가 함대를 동원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루즈 제독이 이제 프랑스 함대를 강화도로 이제 공격을 했어요. 강화도를 왜 공격했을까요? 일단 서울 직접 치지 않고. 예, 서울보다는 강화도를 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왜냐면 서울에 올라오는 모든 그 물자들은 어디를 거쳐 가요? 조은성 같은
강화도를 거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가 일종의 인후, 이 목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숨통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강화도를 침입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제 강화도를 이제 침입을 해서 그 뭐냐면 강화읍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문수산성과 정족산성 갔다가 문수산성과 정족산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죠. 그래서 물러날 때 이제 강화읍성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외교장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외교장각이라는 건 뭐냐면 규장각에 보관한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이제 귀중한 책들 뽑아가지고 따로 별도로 이제 강화도에 모셔둔 거야. 그래서 강화도에 왜 모셨느냐? 여기가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 이제 어담용 의기 같은 뭐냐면 여러 책들을 보관을 해놨어요. 특히 이제 어담용 의기가 상당히 사회 가치가 높은데 어담용 의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의기라는 것은 이제 의식조차들을 그린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게 분상용 의계와 그다음 어담용 의계가 있어. 그러니까 분상용 의계는 일반 신하들이 보는 거고 어담용 의계는 왕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보다 보니까 분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막은 집, 그다음에 색상, 그림, 질이 완전 뛰어난 거죠. 근데 거기를 이제 보관을 해놨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불태운 거야. 근데 불태우다가 책을 좀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불 좀 끄고 몇 개 가져간 거예요. 그냥 다 약탈해가지. 그래서 한 50%는 그냥 소실되고 50%만 가지고 와서 했는데 얘네들이 뭐 그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질렸는지 그 프랑스 그 파리 그 박물관에 거기 그냥 그 창고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고 근데 그 당시 이제 한국인 서재학자가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 사람이 우연찮게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거 달라고 하니까 프랑스 정부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떼제베를 부속걸 주면 해주겠다. 그 밑에는 대통령 와서 약속을 하고 근데 약속해놓고 한 건 줘놓고는 또 약속 안 지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논리가 뭐냐면 이거 한 번 주는 건 이거 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주면 다른 나라도 똑같이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네들이 그 어담용 의계와 걸맞는 그 문화재를 하나로 바꾸자. 1대1 교환하자. 근데 우리가 미쳤어요. 약탈한 걸 왜 1대1로 교환해줘? 예, 안 되겠다. 막 하다가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정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타면 이게 2011년일 거예요. 그러면 주는 건 아닌데 장기 대여 형식이야. 그래서 장기 대여 형식으로 이제 이걸 몇 년마다 이제 계약을 갱신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장기 대여에서 갱신 안 해도 그냥 못 주겠다면 프랑스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거는 장기들이 뭐 약탈해갖고 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직진은 왜 그러면 못 해소하냐? 직진은 그거는 프랑스 대리공사가 시중에서 샀어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산 거는 합법적으로 유출된 거기 때문에 뭐냐면 해소를 못해.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뭘 했죠? 약탈냈기 때문에 그죠? 약탈.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게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외교장국 도서 약탈당한 병인양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지문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옹페르토 도굴 사건을 볼게요. 그 당시 옹페르토라는 독일인 이제 상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통상을 요구했다니 거절당하니까 그 당시 미국과 이제 프랑스의 지원을 받고 그 뭐냐면 남영군 뭐의 도굴을 이제 시도를 한 거야. 왜냐면 남영군은 누구의 아버지죠?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아버지는 이제 뭐를 이제 그걸 가져와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했겠지 흥성대원군하고. 예. 그래서 이제 남영군을 이제 도굴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왜냐면 조선시대 때 그 왕시대 그나 사제부의 묘지의 특징이 뭐냐면 간을 집어넣고 해격방을 그 주변에 만들어요. 근데 이 해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콘크리트보다 훨씬 단단해. 그래서 보니까 땅을 파고 그때 간만 나올 줄 알았더니 거기 해격방이 있네? 해격방을 막 두들기고 했더니 이게 깨지나 해격이. 그러다 보니까 나이 센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저 사람 뭐냐고 했더니 이게 옴페르토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흥성대원군이 열받는 거지. 이런 것도 나중에 진짜 예의범들도 모은다. 그래갖고 이제 이 남영군 도굴 실패된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양인들 배척의식이 고조되고 대원군의 어떤 세국 정책이 강화되죠. 기독교가 이제 탄압되고 또 유생들은 나중에 위전척사 운동을 하게 때 얘기했지만 조난 양인을 주장해서 통상 수교 운동을 상소를 올려요.
그래갖고, 이런 것도 있다. 통상수교죠. 예. 그래서 이제 이항로, 뭐, 기정지,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예. 자, 근데 이제 이항로, 기정지는 이상하게, 대원군하고 그 코드는 안 맞는데, 요건 또 코드는 딱 맞아. 그래서 일반 이제 그, 노는 대신들과, 그 다음에 이제 양반 유생들 코드 맞는 부분, 요 부분이에요. 다른 건 다 반대도, 흥성대원 정책을. 자, 그래서 이제 이 온페어트 도굴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종 8년에 신미양요가 일어났죠. 신미양요는 왜 일어났냐면 그 앞에 있었던 무슨 사건 때문에요? 제노 쇼모 사건 때문이죠. 그 제노 쇼모 사건이 이제 1866년에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항의하지 않고 그 뭐냐면 한참 뒤에 그게 한 5년 뒤에 이걸 빌미로 일어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제노 쇼모 사건이 뭐냐면 제노 쇼모는 이제 뭐냐면 상선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상선인데 이 상선이 이제 뭐냐면 그 평양에 항해서 대동강에 거슬러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상선 마지 상선이 거의 중부장한 성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제노쇼모 올라오니까 조선 측에 건고를 했어. 더 이상 올라오지 마라.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올라온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노쇼모가 올라오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올라오고 나서 대포 쏘고 총 쏘고 그러니까 이제 평양 시민들이 이제 국민들이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 평양 강사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규수거든요. 그래서 박규수가 이제 평양 그 국민들을 시민들을 다 이끌고 가서 제노쇼모를 파괴시켰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을 다 죽인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제노쇼모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그때 파괴된 그 선체들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은 그 어디 다 가지고 와갖고 어디에 올린 거죠, 박규수가? 그 흥성대원군한테 올린 거야. 그러니까 흥성대원 이거 보니까 무기가 되게 뛰어나거든. 그러니까 박규수도 이거 보니까 상당히 좋아. 그러면서 이제 박규수가 이제 통상 개화 주장할 때 제노쇼모 사건에 또 영향을 준 것도 받은 것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강화도를 치었어요.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강성부나 각고전투에 크게 정령해서 이겼죠. 그래서 각고진이죠 이게. 예. 그래서 각고진 전투에서 크게 이겼는데 요때 이제 그 미군은 두세 명 죽었는데 우리나라 그 조선군은 거의 400명, 500명 죽었다고 그래요. 상대가 안 됐죠.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이 상대가 안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 숫자기를 뺏겼잖아요. 예, 숫자 해가지고 그 대장기 있죠? 이런 것도 뺏기고. 근데 이상하게 이제 뭐냐면 물러나버린 거야. 충분히 강화도 전체를 점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러났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는데 비록 이겼지만 이 저항이 너무 큰 거야. 이게 금방 겁만 주고 이제 항복할 줄 아는데 이 창칼 싸우고 창칼 떨어지면 뭐 다 없으면 주먹까지 막 돌멩이까지 던지니까 잘못하면 이제 인명 피해가 또 손실이 크겠다. 또 미국 애들 또 합리적이잖아요. 아무리 이겨도 이 가성비가 떨어지면 뭐야? 물러나잖아. 이거 너무 손실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물러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 입장 올 때는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가치가 좀 없는 나라지. 약간 중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항기 정도 이렇게 왔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물러난 것도 있고, 또 미국 안에 또 뭐냐면 그다음에 서부 개척 시대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정립하려 있는 거지. 뭐 조선 같은 거는 한번 찔러나 보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예. 자, 하여튼 흥성대원군은 이제 어떤 이유든 간에 프랑스하고 미국 물리쳤어요. 그래서 자신감 만땅이겠죠.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 이제 뭘 세웠느냐면 그것을 이제 척하비를 결립했죠. 그래서 척하비의 그 유명한 내용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그 서양 모나키가 침범할 때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하의하는 것이요. 하의를 주장하는 것은 나를 파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자손만대 경계하노라. 병인년에 비문을 짓고 신민년에 비석을 세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파악을 해두시고 이 척하비는 언제 철거됐냐면 이모군란 때 철거됐죠. 그래서 이모군란 때 그 아들이 이제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그 이모군란을 이끈 건 아니지만 일종의 상징적 지도자가 된 거잖아. 그래서 그 아버지에 든 척기실 그런 것 때문에 전국의 척하비를 다 뽑으라고 했어요. 이제 개화 정책 확실하겠다. 그래갖고 척하비를 뽑았는데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있어. 서울에 하나 남았어. 그게 그래갖고 일제시대까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 사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그거조차도 뭐냐면 다 없어졌어, 이제. 지금 하나도 없어요. 뭐만 남아있죠, 지금? 사진 자료만 있는 거야, 지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서양 열강들이 왜 이제 통상수교원 정책을 하고, 했냐. 그래서 이게 이제 금방 통상수교원 정책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신비양요 병익양요에도 불구하고 이겼음에도 물론 프랑스는 좀 졌지만 미국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러났냐?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국내 사정 때문에 좀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랑 경영에 바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남북전쟁 후에 서북 개척에 바빴고, 영국은 인도 내랑, 그 러시아는 연해주 개척에 바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되게 18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잘 침범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처 양모 운동도 했고, 그렇게 해서 동치중이라는 그런 부흥기도 맞았던 이유가 이런 서양 열강대 국내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연결시켜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흥성대원 거는 이제 대외정책의 의의를 보죠.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강력한 저항정책과 외세를 일시로 막았지만 부정적 측면에서는 문호개방을 막아서 근대화를 지연시켰고요. 결국에는 이제 세계 정세를 이해 못하고 서구 열강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데 이제 있죠. 자, 흥성대원군 하야민 민시세력이 등장오죠. 흥성대원군은 이제 뭐냐면 주변에 적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경복궁 준공이라든지 서원철배 이런 것 때문에 양반 유생들이 흥성대원군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익형 같은 경우에는 서원철배 되게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때마치 이제 고종이 20세가 된 거야. 그러면 흥성대원군이 이제 옆에 도와준다는 어떤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흥성대원군의 정치는 그 조선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친불사야. 법전 외에 파행적 정치 형태야. 그러니까 이제 최익현이 상소 올렸어. 이제 이미 고종이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국적을 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원군의 정책은 이제 우리나라 원칙에도 어긋난 정책이다. 하면서 비판하면서 하야를 이제 욕을 하죠. 그런데 고종 입장 볼 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흥성대원이 이게 하야 내용이 이제 상소 올리니까 이제 최익형을 처벌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 흥성대원군이 난리치는 거야. 근데 고종은 이제 반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 위해서 고종과 흥성대원군이 인식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 원래 그 고종은 예전에 어릴 때는 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아버지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해. 특히 이제 통상수교 고부 정책 있죠. 그걸 되게 비판적으로 봐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 그 고종은 외국어부터 연안지락이라든지 해국도지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려면 서양의 발전된 기술이나 문화를 받아들여야겠다. 근데 아버지는 이게 거부하거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됐잖아. 그리고 자기 입장을 때 흥성대원군은 자기 아버지지만 또 뭐예요? 신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왕이 이제 수소 국정을 담당하겠다 해서 국왕 친정선을 이제 1873년에 하게 되면서 그 당시 이제 흥성대원군이 하야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냐면 민씨일족들, 민씨정권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일서대는 마침 민씨가 흥성대원군을 이제 하야를 주도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주도한 사람은 고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고종이 친히 또 나가서 아버지 나가라고 좀 하기 그렇죠. 왜냐면 조선은 어떤 나라야? 충도 강조되지만 효도 강조하는 나라인데 아버지 자기 신하지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대놓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누굴 내세운 거야 얼굴마담으로써 민씨정권 일족들 내세웠던 거죠. 예. 그래갖고 결국에 흥성대원군은 이제 하야를 하게 되고 흥성대원군은 이제 치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다시 부활되게 되죠. 집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물러났다가 그 뒤에 이제 갑오개혁 때 또 일본한테 이용당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씨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민씨세력들은 이제 정권 방향이 그러니까 대외정책 방향이 좀 달라요. 아까 흥성대원군 통사수교 거부 정책이었죠. 근데 민씨정권은 이제는 안 되겠다. 정통적 관계는 유지하지만 개방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고종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이제 개방을 해라. 문을 열어라. 그다음 박규수도 이제 상소도 올리고. 근데 때마침 무슨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운요 사건이 터진 거죠. 만약에 흥성대원군이었으면 운요 사건 터졌으면 어떻게 끝까지 싸웠겠죠. 근데 운요 사건 터지고 일본이 압력이 있으니까 이참에 그냥 개방을 하자 해가지고 개방을 해서 무슨 조약을 맺었다?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그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계 내용을 볼게요. 302페이지. 자, 그 개항의 배경은 이제 아까 말처럼 문호개방 여건이 조성됐고 민주정권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박규수 같은 사람이 통상개화론이 대두되죠. 그래서 박규수가 이제 상소 올리면서 통상개화를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대입행창 정한론이 대두되고 그 다음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방을 해라. 그게 좋겠다. 그런 것들 이제 친서를 보내갖고 요청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돼요.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의 이제 원인이 됐던 것들 보죠. 자, 서계 문제 때문에 생겼는데 서계는 뭐냐면 예전에 조선하고 그 뭐냐면 일본 간에 맺어진 외교 문서예요. 예. 그런데 이제 갈래대로 이제 그 조선이 이제 대마도를 뭐냐면 그러니까 갈래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새롭게 집권한 이제 일본 측은 누구 거에서 메이지 정권이죠. 메이지 정권은 이제 예전에 어떻게 이제 했냐면 대마도를 거쳐서 서계를 통해서 올리는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대마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교를 실시해요. 정부 대 정부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서계를 이제 했는데 서계에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외교 문서인데 이 서계 내용에 어떤 문서가 있냐면 항성이라든지 봉칙이라든지 등등을 써. 근데 항상이라든지 봉칙이라든지 항상 봉칙 이런 말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쓸 수 없는 말이야. 이건 누구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중국이 쓸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이런 거를 올리면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서계를 수리를 거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일본의 좀 빌미가 됐겠죠. 예, 서계 수리 거부가.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 안에서 이제 정학론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쌀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해갖고 전학론자들이 등장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쌀고 다카모리는 이제 그 소리 하죠. 이 서계 사건이 터지니까 나를 사신으로 파견해라. 그러면 조선 놈들이 분명히 날 죽일 거다. 내 목을 자를 거다. 그러면 내 목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이걸 핑계로 해서 빌미로 해서 조선을 쳐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집권파들은 이게 조선을 치기는 아직 힘이 부족하죠.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청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 청나라 힘이 강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타협책으로 그러면 조선을 점령하기는 좀 그러니까 조선이나 한번 개항이나 한번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운요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제 뭐냐면 수교 조약을 강화하죠. 이 운요 사건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이제 포함외교의 절정을 볼 수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일본 애들이 부산 앞바다에서 무적 시위를 하고 나서 일본 인천까지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불법적인 강화해협을 이제 뭐냐면 침범을 하게 되는데 요때 그것을 보고 초진이 포격을 해. 자위 차원에서. 예. 그래서 운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강화도를 공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사건을 빌미로 해갖고 이제 일본 정부가 청나라도 압박을 하고 조선 정부도 압박을 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면 아까 했죠. 그 민비 정권을 한번 열려고 했죠. 이참에 열자 해가지고 열게 돼. 그래갖고 강화도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거죠. 강화도 조약은 몇 년에 맺어졌어요? 1876년 이렇게 맺어진 거죠.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은 강화도 조약 본조약가 있고 그 다음에 부속 조약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일통상장정과 조일수호 조교부록이 있는데 조일통상장정은 두 개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1876년대 원조약과 강화도 조약과 같이 맺어진 그리고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영향을 받은 1883년에 개정된 조일통상조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1876년에 조일통상조약과 1883년에 조일통상조약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개정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의 본 내용을 볼게요. 일단 일간을 보면 자, 이거 자주 나오죠. 예전에 역경 기출에 나왔던 건데 자,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주란 말을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주는 그 당시에는 독립의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주하면서 사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중국의 입장도 뭐예요? 중국은 조선은 예전부터 우리의 종속국이지만 독립국은 아니지만 자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 자주란 말을 쓴 거야. 왜냐면 일본이
그 겉으로는 이제 속으로는 조선을 뭔가 미국 그 중국과 떼어내려면 독립이란 말을 써야지 확신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일본이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청나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자주단말, 청나라도 이제 자주단말 쓰면서 또 이면은 복소에 깔리는 독립의 의미도 같이 이제 거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을 받고 조선의 침략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자주단말을 통해서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했고, 근데 이게 나중에 시모노세키 조약 때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독립국. 그래서 조선은 독립국이다. 이제 대놓고 얘기하죠.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도 우리나라도 이제 뭐야? 독립국이기 때문에 독립협회를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이때 독립협회는 누구로부터 독립이죠?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한 거죠. 자, 하여튼 일간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제4관은 이제 그 조선 정부는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이 와서 그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이때 토지를 빌려 집을 짓거나 조선 인민에게 집을 빌리도록 허가한다. 자, 이때 2개의 항구가 있는데 원래 이제 인천은 합의했어. 근데 이제 일본에서 요구했던 2개의 항구는 이제 어디냐면 그 당시 이제 인천이야. 부산은 합의했는데 부산 외에도 2개의 항구를 요구한 게 뭐냐면 인천하고 저 원산이었어요. 근데 인천하고 원산은 왜 요구했냐면 인천은 일단 서로가 가깝죠. 원산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게 뭐 러시아를 또 견제할 수 있고 또 중국과 통상하기도 편해. 근데 이제 조선 정부는 거절했어. 왜냐면 인천은 너무 서로가 가깝다. 그 원산은 항구 지역하고 가까우니까 이성기 고향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수신사 갈 때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냥 토지를 빌려서 집을 짓거나 조선 인민에게 집을 빌리도록 허가한다. 이거는 뭘 의미한 거죠? 조개지를 말한 거죠. 조개지. 그리고 다른 말로 이제 거주지라고 해요. 거주지 무역할 때 거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있다. 7가는 이제 조선국 연해의 도서와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니까 일본군 항해자의 이제 자유로운 그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겠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주요 군사기지를 점령하고 나중에 이제 군사 정보 획득 목적으로 이제 한 거죠. 그다음 9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양국 인민의 무역에 대해서 양국 관리는 조금 더 이해 관여하지 않으며 제한을 설정되고 금지하고 방해하지도 못한다. 그다음 10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영사 재판권이죠. 그래서 조선에 와서 일본인이 죄를 져도 누가 재판을 하겠다는 거야? 일본 영사가 재판하겠다. 치의법권. 그래서 9강과 10강은 이 말은 뭐냐면 개항 중에서 일본 애들이 깽판을 지고 멋대로 행동하도 우리나라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개항 후에 약탈 무역이 많이 행해졌잖아요. 그 약탈 무역이 행해졌던 게 뭐냐면 이런 조항 때문이야. 이런 그 치해법권 같은 조항 때문에 행해졌다. 근데 여기에서 일본이 끝까지 요구했지만 안 들어준 게 있어요. 뭘 안 들어줬냐면 일본이 이때 이제 뭘 요구했냐면 그 체육대우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체육대우는 안 들어줬어. 조선 정부가. 그러다가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체육대우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일본이 그걸 이제 좀 받으려고 개정을 시켜준 거죠. 수호 통상조약, 조일 그 통상장정을. 이거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부속조약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수호조교부록과 하나는 조일통상조약인데, 자, 수호조교부록은 이제 내용이 뭐냐면, 개항장에서 일본 거주민 지역이 있어요. 거주지역. 그 조계지역에서 간행이정을 설치했어. 그래서 이 간행이정은 이제 그 거주지에서 사방 10리 안에는 나가지 못해요. 10리 안에는. 물론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조일수 조교 속약이 있어. 그 재물포조약 이외에. 이거 이외에 50리도 뭐냐면 확대되죠. 그러다가 이제 체육대우가 이제 정해지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폐지가 됐지만 초창기 이제 이런 간행 이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나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졌다 보니까 그 중간에 누가 끼게 되죠? 조선인 상인들이 끼게 되죠. 그래서 초창기 거주지 무역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개무역이야. 네, 중개무역 나중에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고요. 자, 일본 화폐는 이게 엔화죠. 엔화. 나중에 제일 은행권 바뀌긴 하지만 근데 이제 주의할 건 이때 일본 화폐 유통은 뭐에 한정되냐면 거주지 안에서만 한정된 거야. 밖에까지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원래는 일본의 경제 침투를 용인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일본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 시장을 국내 시장과 맞춰서 간주하고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본인들이 조선 화폐 사용을 또 허가하면서도 또 뭐냐면 일본 화폐도 같이 사용하는 또 허가를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일본 외교관들은 자유로운 국내 여행이 또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호조교 부록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율통상조약이 있어요. 조율통상조약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어줬던 조율통상조약 1876년. 게다가 이제 개정된 조율통상조약 있죠. 예, 두 개가 있는데, 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조율통상조약은 뭐가 있냐면 무관세 내용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양곡 유추의 무규제, 그 다음에 일본 선박의 항세 면제 있는데, 자, 이 무관세 실시는 왜 실시했냐? 그 당시에는 무관세, 간세라는 개념 몰랐던 것 같아. 그 당시에. 왜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간세라는 개념보다는 이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간세는 상품에 부과되는 거죠. 이금은 뭐죠? 그 뭐냐면 항구나 이런데 길목에 관리가 있다가 통행사를 걷는 거야. 그러니까 상인들에게 부과되는 거야. 그래서 무관세니까 이제 얘네들 입장을 때는 그냥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부산의 두문진 해관 수세 사건이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간세라는 게 이제 상품에 부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종전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금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뭘 했냐면 두문진에서 해관에서 이제 수세를 걷는데 간세를 걷지 않고 뭘 걷냐면 이금을 걷어. 일본 상인한테 걷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일본 물건을 떼간 조선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었어요. 그 당시에 조선 정부가. 근데 이제 이것을 거두면 이제 이거에 대해 일본 상인들이 반발한 거야. 왜냐면 조선 상인들이 그한테 세금을 걷어버리면 일본 상품의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상인들과 일본 군인들이 이런 이금 철폐를 요구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게 돼요. 동네 관할까지 침입을 하고 조선군과 충돌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에 굴복해서 물러난 사건이 이 부산 두문진 해관 사건이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조선 정부가 알게 된 거야. 예전에 이제 좀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고종이 개항을 할 때 반대가 심했잖아요. 근데 고종이 하는 말이 이거는 예전에 일본은 우리나라가 계속 교류했던 나라 아니냐. 예전에 잠시 끊겼던 교린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에 대해서 누가 체키를 반대했죠. 어떤 이유로? 지금의 외와 예전의 외는 다르다. 지금의 외는 뭐죠? 서양의 문물을 받은 외다. 그래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두문진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인식이 확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두문진 사건 예전에는 그냥 외관에서 보냐면 그 한국인 그 조선 상인들에게 세금 걷는 거에 대해서 그 뭐 이게 터치 안 했어 일본 애들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 애들이 터치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대적 간세를 거둔 게 있는데 너네들 왜 정근대적 이금을 걷냐? 말도 안 된다. 근데 간세는 너네들 거둘러 하니까 너네들 보니까 조율통상의 무관세 아니냐? 우리한테 거둘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런 관계와 그 전의 관계가 이제 좀 다르다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된 거야, 조선정부도. 그리고 이제 이 무관세가 얼마나 악덕조약인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없애달라고, 무관세 간세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매달려도 일본 정부는 노를 하는 거지. 협정 개정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양곡 유추의 무규제도 문제죠. 일본이 그 당시 산업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농촌으로 갔죠. 이촌항도 영상이라고. 결국에 쌀값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개항부터 일본의 침략 우리나라 지배할 때까지 계속 중에 뭘 많이 빼갔냐면 쌀을 많이 빼갔어. 그래서 쌀을 많이 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혼란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부족한 쌀을 일본 애들 가져가니까 쌀값을 올리죠. 그리고 쌀값이 오르니까 물가도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소작인들이 완전히 경제 파탄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들 입장 볼 때는 개화 정책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개화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나 이모군란 민중들이 개화를 바라보는 시점이 상당히 안 좋았어.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이제 규제를 하려고 좀 했는데 일본이 들어주나? 안 들어주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징징된 거죠. 일본한테. 그런데 일본 애들이 들어줬어요. 이게 이제 1883년에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인데 왜 안 들어줬다 들어줬을까?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꼼수가 있는 거죠. 왜 들어줬냐면 그때 이제 1882년에
그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에 이 무슨 조약을 맺게 돼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일본한테 안 줬던 뭘 줬냐면 체육대우를 준 거야. 체육대우. 이 체육대우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야? 최상의 혜택을 받는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조선 간에 무역을 할 경우에 그 미국과 조선이 이제 그 무역 이게 한국이다 군치죠.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국의 이제 자동차와 미국의 자동차가 이제 관세율이 100%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미국의 그 자동차를 수입할 때 100% 관세를 부과했어요. 차를. 근데 미국하고 통상조약을 해갖고 50% 다운을 시켜놨어. 근데 이게 미국과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체국대우를 받은 뭐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국 같은 나라도 똑같이 50%가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국 간의 조약 중에 제일 유리한 조약들이 제3국에도 뭐예요? 자동 적용하는 그런 조약이 체국대우야. 예. 그래서 이 체국대우하고 또 이제 간세 협정이 있거든요. 간세. 무관세인데 물론 협정 간세하고 좀 간세율이 좀 자유롭게 이제 안전하다는 거 자주적인 간세는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은 이걸 노렸던 거죠. 이걸 그러면 외교적인 협상이 가능하죠. 이제 우리나라 카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조선은 체국대우 주고 대신에 뭘 받아온 거죠? 간세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양국의 제한 유출 이걸 받아온 거야. 그래서 1883년 그러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그 1년 뒤에 맺어진 게 뭐냐면 개정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그래서 이제 조미 통상조약 개정된 조일수호 통상조약이죠. 자, 조일 통상조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영향. 그다음에 그 일부 이제 뭐냐면 조총산미수호 무역장제의 영향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조총산미수호 무역장제에서 이제 내용이 내지통상권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지통상권도 인정받고 싶었어. 근데 당연히 체육대우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소급 적용되니까 인정받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제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계약장에서 양국의 자유유출 규제예요. 그래서 천재지변 시 비상시 일본의 사전에 통보를 한다.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던 거죠. 왜냐면 그게 나중에 이제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항해도나 한경도 관찰사가 한 달 전이 아니라 뭐 29일, 28일 전에 통보했다. 그래서 2, 3일 뭐냐면 좀 빨리 늦게 받았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방공명 사건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관세를 폐지한다. 내지관세권. 이 비관세는 뭐냐면 보통 간세가 아닌 거. 그러니까 보통 무역장병 중에 간세가 아니지만 이제 뭐냐면 그 세운 무역장병 있죠. 그래서 그 들어올 때 이제 시장을 들어올 때 간세 외에도 유통이라든지 인허가 절차 등등등 해가지고 비관세 장벽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금도 비관세 장벽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금 폐지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금을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협정 간세. 완전 자주적인 간세는 아니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 간에 협약을 통해서 간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간세권을 얻게 된 거죠. 무슨 조약의 영역 때문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영역 때문이죠. 대신에 일본한테 준 게 뭘까요? 체육대우죠. 그래서 조미통상장적에 있는 그 체육대우를 같이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그래서 1883년에 조일통상조약과,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조일통상조약 그 내용, 왜 이게 개정됐는가, 이런 배경들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예. 자,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조일수 조교수호가 있어. 그게 제무프 조약이 같은 시기에 맺어진 건데, 그 당시 이제 앞에 있는 조일수 조교부록의 속약이에요. 후속 조약이야. 그래서 그 앞에는 심리만 간행이정을 정했죠? 50리로 확대시킨 거야. 그래서 이 50리로 확대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년 뒤에 이제 100리까지 확대시켰다 했는데 이미 1884년 때 이전에 이미 조약, 개정된 통상조약 때문에 1883년 이후부터는 이제 간행이정이 의미가 없죠? 내지통상권이 없게 되니까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한 통에 보면 조율통상조약하고 수호조교 부록 내용이 좀 잘못 적혀 있어요. 예, 잘 보시면. 그래갖고 요거 부분 틀려요. 그래서 한 통 같으면은 근현대는 보지 마세요. 예, 내용도 적고 부실하고 그 내용 오류도 많고 그래.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근현대사 교과서 있죠? 예, 그래서 그거 보시고 공부하기 훨씬 나아.
그래서 근현대사 교과서, 천재 교과서, 중앙 교과서, 뭐 한국 교과서니까 좀 내용이 적을 거라 생각하지만 상당히 풍부해요, 진짜.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을 보면,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약 성격을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요. 일본의 경제, 정치, 군사력 침략 의도가 담긴 불평등 조약이다. 그리고 이제 서구 자본주의 질서에 강제를 표현시켜 그 조선에 부여된 지가 종속지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청나라 일본은 누구한테 종속됐어요? 서양한테 이제 종속됐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서양에 종속돼 일본한테 종속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서양이 그 당시 중심부였고, 그 다음에 청나라 일본가 반주변부였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주변 국가였는데, 그 일본 같은 아직 산업화혁명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등등 있고, 일본조차도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냐면 영국과 미국 같은 서양 열강들의 눈치를 본 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당시 일본도 그 포함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의 개선도 하려고 했고, 이학과라 사줬던 거 파견하고, 근데 안 됐잖아, 그게. 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먹을 때, 항상 누구를 눈치를, 처음에 청나라 눈치 보다가, 영국하고 미국의 눈치를 본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이, 어떻게든 뭐 협정을 맺고, 조약을 맺고, 하여튼, 이런 단계, 절차적 단계 맺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만 먹을 수도 있었죠. 그 청일전쟁 이후에, 청일전쟁 이후에. 근데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서양 열강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더 열악했다는 거죠. 우리는 청나라 일본도 종속됐었는데 종속된 국가에 또 종속된 그런 형태가 있어. 이중으로 종속된 그런 형태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그 당시 쌀의 유출을 통해 그 사회경제적 변화를 좀 볼게요. 그 당시에 쌀이 많이 유출됐는데 이게 이제 여러 사건들을 유발시켜요. 일본의 쌀 유출이 곡물가를 상승시키고요. 그 다음 쌀값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가 정해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쌀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지주나 관리들의 어떤 토지 매입을 통해서 부추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농민 몰락, 그리고 도시 빈민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디에 가담하는 거예요? 이모군란이라든지 동학농민운동, 각종 밀란, 할빌당 활동에도 배경을 지금한다. 만약에 쌀값이 폭등을 되지 않았으면 이모군란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쌀을 그 당시에 99년들에게 늦게 줬던 이유가 뭘까요?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쌀이 밖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모군란 때 그 많은 그 빈민들이 가담했던 이유가 뭘까요? 쌀가격 때문이죠, 쌀.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때 많은 농민들이 동학군동에 가담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지주들이 쌀값 올라가니까 뭐 토지를 빼앗고 등등 해가지고 약탈하니까 그 분노를 해가지고 가담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인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좀 쉬었다 할게요.